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근데 서울은 분양할 게 이제 싸네. 압구정 끝나고 목동 끝나면 분양할 거 없어. 근데 압구정이랑 목동 정도면은 생각보다 물량이 꽤 나올 거예요. 적어도 강남 쪽에 살려는 수요한테는 충족을 시킬 만한 물량인 건 맞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에 새 아파트 이제 없는 시대가 와. 아니 그러면 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스키가 읽었는데 일본에 신규 아파트 나오면서 그게 최고가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9년 만에 아마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고 그동안 거기도 신규 물량이 많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억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경기 자체가 신규 물량을 만들 정도의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규 물량에 대한 갈증이 많은 거지 이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00%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지. 옛날에 분당이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분당이 그 당시에는 서울에 더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강남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신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돈을 여기를 치우고 그쪽 넘어가면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정책을 쓰는 사람이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공급량을 중심지로 밀어넣겠지. 대신에 그 중심지 외에 변두리가 약간 죽겠지. 그러면은 일부 저희 같은 서민들은 기회가 생기니까 선택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중심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 그게 맨날 딱 언제랑 똑같냐면 2009년도 있잖아요. 저쪽에 2008년도 9년도에 잠실에 어마어마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강북보다 잠실이 전세가가 쌌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금 변두리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죠. 근데 저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준공 시점에 가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준공되기까지 과정, 만약에 지금 음마나 잠시 5를 풀어준다면은 지금 뭐 음마가 레드표를 못 따겠어요. 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큰. 아니요, 근데 그게 무섭다 그래가지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겪어야 돼요, 그거를요. 왜냐면은 그쵸, 근데 나는 싫다 이거죠. 누가 구더기를 볼 거냐. 맞아. 나는 싫다. 그게 정답인 그게 거고. 문제죠.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정권이 짧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만약 길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말기에는 그거에 대한 빚을 보겠죠. 제가 말하는 게 강남권에 새로운 아파트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면은 이 일은 사그라들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짓는 딱 기간이 뭐냐면요, 한 정권이 끝날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한 정권은 무조건 폭탄을 밟아야 돼.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이잖아요. 근데 보통 재건축하는데 3년 반에서 4년 걸려요. 초창기에 전세난을 겪어야 되고요. 대신에 말기에는 전세가 안정과 가격 안정을 볼 수 있는데 내 정권 내에는 전세난만 일으키고 다음 정권에 전세가가 안정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19년은 이렇게 간다 치고 2020년 부동산 어떻게 될까? 얘기 좀 해볼까요? 그냥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가격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말하다 보면은 안 떨어질 것 같아? 적어도 강보와 내년 4월까지는 나라에 별다른 대책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조정제약도 풀어줘. 그렇지. 그리고 올해 말부터 돈이 많이 풀릴 거라는 얘기가 허다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맘 놓고 살 거고요.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을 받고 온다. 출처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보상해주면서 강남의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4월 이후에 뭔가 강력한 대책 나온다 그러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자꾸만 그 언론에서 그 종부세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게 약간 좀 거슬려요. 내년 6월달을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내년도에 종부세 충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세기준일 전에 이제 올해 한번 쇼크 먹었다가 내놓지 않으실까. 그렇죠. 네, 물건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4월까지는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세가 꺾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4월과 6월 사이에 금액대가 지금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보면은 올해 1분기 5월까지 좀 떨어졌다가 6월 이후에는 버틴 사람들이
비싸게 팔았거든요. 7월부터 비쌌죠.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6월달 정도 금액대가 싸지고 우선은 그 반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3주구가 7월달에 사업 시행가고 3년이 된 해고요. 팔 수 있네. 그렇지. 그리고 1, 2, 4주가 그 9월달이 1, 2, 4주 그 이제 3년이 된 해예요. 3주가 7월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 초에 개포 1단지 있잖아요. 사업 시행가 3년 맞아요. 동안 예. 착공을 못한 때였어요. 근데 그쵸. 초창기에는 그래서 싸게 한두 개가 팔렸어. 그다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7월과 9월도 금액대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뭔가 겁을 줄 건데 너무 짧아요. 실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은 4월 말부터 6월까지만 딱 효과를 보고요. 6월 이후에는 이미 나 종부세 맞고 제한테 맞으니까 또 버틸 수도 있잖아. 그럼 올라갈 텐데 타이밍은 내년에 보유세 이펙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유세 이펙트를 노려서 그때 흔들려서 나오는 매물 적어도 6월 1일 이전에 잠금 칠 수 있는 물건이 3, 4월에 약간 좀 조정받아서 나오면 아니 3월달은 아니지. 3, 4월에는 강보합일 거예요. 왜냐면 총선도 안 했는데 계속 풀을 텐데 뭐. 그러면 5월에서 6월 사이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강남 진입 있는데 타이밍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다주택자 얘기가 아니라 1주택자 중에 그런데 세금 부담 그런데 뭐가 그게요. 나올 만해 진짜. 올해 한번 겪었잖아요. 매도자들이 겪었단 말이야. 안 내놓겠죠. 그럴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저도 그냥 말씀드리지만 가격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치 여기 사장님은 무주택자야. 중개업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까 지적까지 한 얘기가 다 자기 얘기야. 내 얘기야. 청약은 싸게 나와야 되고 이게 저기 집 팔고서 지금 총상 넣고 들어가려고 지금 아, 근데 애도 많아.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전세로 임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의 수요는 아까 공급은 떨어지는 반면에 수요는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잖아요. 2년 거주 기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아둔한 애들이 분양을 기다린단 말이야. 전세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2013년도가 재현되는 거야.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까지 오르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봐봐라.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어차피 갭투자는 융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갭투자하는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뭐가 많았냐면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경기도 택지구 입주 물량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은근히 서울의 전세 가격을 낮추는데 되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경기도 이제 입주 물량 없거든. 다산 다 들어갔지. 다산 입주 끝났지. 향동도 이제 입주 거의 끝났지. 지축 좀 남았지만 서울 주변 수도권 중에 보면 저희 동탄이 다 끝났지. 미사 끝났지. 그래서 서울 주변에 공급했던 택지주구들이 이제 뭐 아직 좀 남아있는 적들도 있지만 많이들 끝났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속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 물론 관습이긴 한데 왜 부동산에서는 이 척관법이 없어지지 않을까? 무슨 척관법? 예, 그러니까 뭐 평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고기도 근 부르다 요즘 그라운드 부르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에서는 아직도 이 평로 부르는 게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가끔씩 헷갈리는 게 중개업소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몇 평이 얼마고 몇 평이 얼마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평으로 이제 쓸 수 없다 보니 전용으로 또 다시 계산하려면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곱미터라는 걸 했을 때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 착각을 해요. 전용과 전용. 예. 그러니까 사실 네. 분양은 전용으로 하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계산은 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큰 그쵸, 문제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님한테 84요? 그러면은 전용 기준이지. 네. 전용에 근데 상대방은 24평으로 그쵸 59% 공급이니까. 알아듣고 30평 그러면서 그거는 공면적으로 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3, 4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가 돼요.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곱미터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혼재해서 받아들여요. 그렇죠. 저희도 뭐 아리팍도 뭐 3.3 제곱미터 굳이 3.3 갖고 오는 게 평방미터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평을 쓰기 위해서 청약할 때 그렇고. 조심하세요. 네, 뭐. 그 84하고 114하고 혼동해가지고 당첨되셨는데 포기하신 분 봤어요. 아 진짜? 그게 있어요. 3.3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사실은 뭐 통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써왔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가격을 월마다 내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그건 사실 제곱미터당으로 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의 제곱미터당 얼마냐면은 환산이 안 돼. 근데 전용이랑 네. 그 분양이랑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헷갈려요. 그 예를 들어 손님들이 헷갈려요. 저한테 전화 와요. 뭐 112제곱미터가 얼마예요? 그러면 34. 아니 근데 우리는 45평이라고. 아닌데요? 사실은 저도 부동산 처음 왔을 때 제일 헷갈렸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지? 어.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표준화를 시켜버리면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될 거라고 보는데 조선일보에서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이제 언론사들이 약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재개발을 공부하시고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 감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네,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 감이 진짜 무서워. 아니, 그게 근데 제일 무서워요. 옛날에 그 얘기 한번 진짜 들었거든요. 그 경제학 공부하신 분이랑 한번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랬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손님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야, 너 내 감을 믿어. 그러면서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분이 그걸 그나마 학술적으로 풀어주신 게 뭐냐면은 어머니한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런데 단지 학술적으로 풀지 못할 뿐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경험치라는 게 알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데이터거든요.